지금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날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신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기 뭐야 해설 우리 교재 해설인가요? 네, 이게 사실은 뭐 100% 맞지 않고요. 그것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맨 앞에 구절이 날개의 맨 앞부분, 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쓰여진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방식의 이제 이상이 되게 즐겼었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은 뒤에 스토리, 아내와의 그 스토리 부분, 이제 약 먹고 재우고 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이 장면 등 그나마 좀 보이는데 맨 앞부분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 작품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상이 초현실주의자잖아요. 그 다다이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뭔가 관념적으로 잘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쓰는 것들을 다다이즘에서는 좋은 작품이라고 봐요. 아마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지만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만 그나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끌어내면 날개가 돋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건 삶의 의지예요. 뭔가 현실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이상, 뭔가 어떤 이렇게 뭔가 꿈꾸는 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박제시켰다는 표현이에요. 그 앞 프롤로그. 그 박제된 상태가 바로 뒤에 아내와의 삶이죠. 그 날개를 완전히 소거시킨, 뭐 감춘 잘라낸, 움직이지 않게 만든 마치 잡해져 어떤 현상.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날개가 돋기를 기원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짜 살아있는 삶. 근데 여러분 내면의 그 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 생을 마치고 싶다. 이 몸 껍데기도 너무 무겁다. 거추장스럽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생각도 이런 표현이 날개가 거세된 상태, 박제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진짜는 아닌 거죠. 진짜 생을 마감하겠다든가 현실이 너무 싫다든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돈도 벌기 싫다.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 한쪽 마음속에는 여전히 활활 자신의 삶을 불태웠으면 그러나 시대를 연결하면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안에 포함된 걸로 봐서 이제 그 해설에 뭐 날개가 여전히 뭐 현실로 나가지 않고 도피하는 거 아니냐 보다는 도피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자폐 환자는 아니구나. 다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두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나님?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네. 저 소설가 국어실의 1위를 보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이 좀. 왜 썼을까? 하루 동안 자기가 이렇게 쭉 서울 시내를 돌아본 걸 쓰려고 했던 걸까?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서울에 당대의 마치 카메라를 하나 들고 서울을 쭉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맞는데 맨 마지막을 봐도 명확하게 뭔가 나타나는 건 없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구에게 나 이제 안 나올 거야. 나 이제 소설 쓸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어찌됐건 이야기는 끝나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게 많습니다. 관점도 많고. 다만 좀 추론을 해보면 이 구보가 당시의 조선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 황금강 시도도 있고 안에 뭐 이렇게 물질적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 사랑 얘기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건 이 얘기는 뭐냐면 당대 30년대 조선의 현실을 이 지식인 작가가 잘 보고 있었다. 그런데 본인도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서울을 돌면서 쭉 관찰하면서
주로 다니는 게 어디냐면 다방, 친구가 있는 다방, 그다음에 술집, 이게 거점이에요. 그 나머지는 돕니다. 계속 움직여요. 반장을 짓고 움직이죠. 전차도 타고. 이게 잘 표현은 정확히는 안 돼 있지만 뭔가 조선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역시 풀 길 없는 어떤 해결될 수 없는 이게 식자들이 가진 고통이에요. 모르면 편해. 모르면 그냥 이렇구나 삶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일제 총독부가 들어왔구나. 이걸 명령하는구나. 그럼 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저기처럼. 그러면 시하고 연결시킬까요? 우리 뭡니까? 하급방도 갔어요. 편해요. 그럼 시키는 대로 돼. 아니다. 하면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교사의 모습. 똑같진 않지만 현실을 알고 있다. 근데 여전히 돌아보고 지켜봐도 발견한 사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제부터 글을 쓸 거다. 소설을 쓸 거다. 라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 소설가죠. 소설로 말하겠다. 내가 무슨 투사가 될 수도 없고 일제 독립운동을 뭐 투신할 수도 없고 결국 나의 역할은 뭐냐? 이 현실을 내 방식대로 앞으로는 더 그려낼 것이다라는 다짐. 네. 아마 이게 하루를 이렇게 나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역시 돌아보고 조선의 현실을 그러나 리얼리즘처럼 그리지는 않았다는 거. 자신의 방식대로 그린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왜 이 글을 썼을까? 조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리얼리즘처럼이 아니라 모더니즘적 방식으로 그리고 소설로 말하겠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날개에서 네. 그 주인공이 이제 아내와 이제 같이 자는 부분에서 아내 이불 위에 엎드러지면서 바지 포켓 속에서 단돈 5원을 꺼내서 아내 손에 쥐어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5원을 꺼내서 아내 손에 쥐어줬는지 그 주인공의 행위가 명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내용에 보면 그 아내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아마 아내 방에서 자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까?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작가적 좀 특징, 그 당시의 특징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 앞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나는 아내의 방을 거쳐서 내 방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한 번도 아내하고 잔 적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내는 밥상도 내 방에다 갖다 주고, 그죠?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내객이라고 말해요. 우리 이제 그걸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죠. 내객이 돈을 주고 아내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돈을 매개라고 했어요. 자본이라고 하는 이상이 바라봤던 당시 30년대의 모더니즘의 특성은 근대 문명이에요. 무엇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병되게 만들까? 물질, 그러면 돈. 돈이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본이라는 건 물질과 돈 아닙니까? 교환 가치가 있는 거. 근데 주의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건 국민이 주인인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돈이 주인이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돈이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되게 흔하게 쓰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잘 느끼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는 걸 더 많이 느끼잖아요. 이미 본이 주인이에요.
우리 거기에 그걸 주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처럼 노예처럼 서라고 이걸 먼저 본 거예요. 굉장히 이른 시기. 아, 돈이 그걸 매개로 하는구나. 이런 폐해를 만들어내는구나. 근데 그렇게 큰 작품의 틀로 본다면 아내에게 오원을 쥐어주고 처음으로 아내 방에서 잡니다. 역시 나조차가 어떤 거죠? 네, 돈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내인데 결혼도 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아내에게 돈을 주고 잠자리를 한다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치되는 시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성도 돈으로 사는 시대. 돈이 주인인 시대. 물질 만능. 그래서 우리가 해설해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 만능, 뭐 자본 이런 거에 어떤 뭐죠? 냉혹함? 그 나중에 우리가 고전 소설 공부할 건데요. 이옥 선생님이라는 이옥이라고 하는 분의 한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갑자기 들어요. 내용을 보면 과거 시험을 대리 시험 쳐준 제목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찾아보시고 성함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에서 자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유광업자인 거죠. 유광업자. 고전수도 있어요. 그럼 돈을 주고 그 당시에도 대리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주어서 과거급제 시키는. 거기에 이제 이용 선생의 표현에 뭐가 나오냐면 돈으로 사고 팔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미 그때 이용 선생이 18세기니까 조선시대이긴 하지만 후반기예요. 후반기. 이미 그때부터도 뭐 그 전부터 그랬죠. 그때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돈이면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럼 30년대 더 하겠죠. 더 심해졌겠죠. 근대 문명이 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왜 쥐어쥐고 그 이불에 엎어져서 잠을 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작가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당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 물질 만능, 돈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네. 선생님, 저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날개에서 그 관련 기출을 살펴보니까, 2000년도 이제 10-2번 문제에서 날개 이제 서술사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2000 몇 거기에 년도일까요? 2000년도 아, 10번 2000년도. 10-2번이요. 네네, 2000년도요. 네, 거기 이제 문제, 네네. 선생님, 네, 거기 해설을 봤는데, 아니, 거기 예시답안을 참고했는데, 그게 의식과 현실 생활의 부조리화에서 일어나는 분열적인 내면 심리를 표현한다라는 걸 특징으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의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인공의 의식이고, 이제 그런 게 현실 생활과 부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건지, 좀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10- 몇 번일까요? 네, 10-2번이요. 10-2번이요. 네, 자,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셔가지고 네, 2000년 10-2번 서술형 기출 네, 문제였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 네. 발문을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는 구보의 가의 구보는 작가의 후임으로 나로 바꿔도 무방함. 실제 서술 과정에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이를 중심으로 두 작품의 서술상의 차이를 설명하시오라고 해놓고 조건이 제시된 자료는 작품의 일부이므로 작품 전체의 설정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일단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예시 답안을 보시고 든 생각이신가요? 네, 네, 네. 네. 날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예시 답안으로 넣어놓은 내용이 일단 서술상 특징 살펴보면 날개는 1인칭이죠. 나니까 1인칭.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1인칭. 이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예시 답안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뭐죠? 책?
기출문제집 이름이 뭐였죠? 출제자의 눈 책. 네, 출제자의 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의식과 현실 생활의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분열적인 내면 심리를 표현. 이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에 들어있는 예시답안의 내용입니다. 출제자의 눈에는 2015학년도까지 예시답안이 다 실려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신 거예요. 여기서의 질문이 의식과 현실적의 부조화. 요게 요 부분에서 의식이라는 게 궁금하신 건가요? 네. 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 내면 생각. 쉽게 말하면 의식이 생각이죠. 생각과 현실의 구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의식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의식이 생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철학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라고 하는 이 구조화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소설에서 그런 부조리화가 드러나 있는 만약에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정확히 어떤 것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 밖에 거리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현실에 대해 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아내가 자신한테 이제 몰래 수면제를 먹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는 배신감 같은 것도 혹시 뭐 의식과 현실 생활의 부조리화라고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그 문장들을 통해서 이거를 유추해낼 수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딱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추론을 해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처럼 나와요. 되게 무지한 것처럼. 왜 내객들은 돈을 내고 아내 방에서 놀다 갈까? 라고 모르는 것처럼 퀘스천 마크로 계속 내용을 진행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롤로그에 이미 밝혀놨거든요. 박제된 상태라는 거. 그럼 그 아내와의 삶 자체가 박제된 삶을 보여준다는 걸 프롤로그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표현에서는 아내에게 왜 내객들이 돈을 내고 있다가 갈까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결국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서술자는. 그럼 그것이 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 라는 걸 사실은 표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한 줄이라든가 한 구절이라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의 묶음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표현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좀 이게 구절이 아니고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프롤로그 빼고 바닥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장소는 18가구가 그죠? 69번지인가요? 그래서 18가구가 있다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 아내의 방, 아내의 명패가 달려있는 아내의 방은 그 18개 방, 그것도 방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렇게. 각각 뭐 호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일렬로 쭉 여기는 어디라고 우리 파악할 수 있죠?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곽입니다. 유곽.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것도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이 등장하는 인물은. 설자가 그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어떤 구절, 한 부분이다라기보다는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 자체가 또 아까 방금 질문 주셨던 돈을 아내에게 5원이나 주고 아내 방에서 자야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인식, 그런 생각, 또 내객이 아내 방에 돈을 주고 와서 뭐 술도 마시고 놀다가 간다는 것. 이런 큰 내용들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앞서서 했던 질문이랑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뭘지, 그것도 딱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다 아내가 나에게 마찬가지, 돈을 주, 다 돈이 더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아내의 의식도 모두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 자기도 돈을 받고 몸을 팔고, 남편이라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어서 남편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중심은 돈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마지막 부분에 소설을 쓰겠다고 하면서 생활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읽으면서 소설 쓰기,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읽혀지기보다는 어머니의 뭐 그 뭐라고 했더라? 그 결혼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어떻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생활인이 돼서 생활을 추구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혔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사실.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 중에는 결국은 자기 본인도 30년대 그런 자본의 시대에 맞게 결혼도 하고, 어머니 효도도 하고, 그냥 내 직업인으로서 소설도 쓰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 소설로 말하겠다라는 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소설로서 내가 이제 말하겠다라는 쪽으로 본 거고, 다만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뭔가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느 한쪽으로 또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복이나 그런 뭐 조건이나 발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소설로 말하겠다라고 해석을 이어가면은 혼인 얘기나 뭐 어머니의 욕망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리얼리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바라보는 쪽의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소설을 써서 그럼 세상을 변혁시키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반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안 보여줬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실에 머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그러면서 소설로 말하겠다 쪽으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하고요. 분분합니다. 되게 유명한 학자 분들이 분분해요. 뭐 김윤식 선생님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셨나요? 좀 돌아가셨는데 문학사의 대가, 비평가의 대가 이런 분들도 서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상충되는 그 지점들을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반드시 줄 거다. 뭔가 조건이나 보기를 줄 것이다. 그거에 맞게 사다리를 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고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선택한 판단을 주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외웠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보기에 그래서 독해가 중요해. 그 해당 문제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 본인들은 선생님 나한테 이 부분이 분명히 이제 소설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안 보여 그때부터. 이걸 아주 잘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가 안 보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풉니다. 왜? 이건 선생님도 말했고 뭐 선생님 자료도 있었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는 뭐 다양한 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선택해서 설명드린 거고.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아까처럼 물어본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본인도 현실로 그냥 현실적 삶, 그냥 돈 벌고 결혼하고 이런 삶을 살려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내가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시문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봐요. 보다 보면 어떻다? 내가 기억하는 건 분명히 뭔가 소설로서 얘기하려는 것 같고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유도를 여전히 본인도 벗어나지 않고 결국은 그냥 하나의 생활인으로 보기를 작성해 놓고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라고 한다면 답이 다르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공부는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도 제시문에서 어떤 걸 유도하는지를 잘 읽어내면 그거의 흐름의 사다리를 타면 이제 정답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혹시 네. 하나 더 네네. 여쭤보는데 그 지금 그 사다리 이런 네네. 말씀에 생각이 난 건데요.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 하급반 교과서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을 때 어떠한 시대적 배경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풀 때는
이거를 그냥 시 내적으로만 봐서 그 답안을 쓰면 되나? 라고 했는데 예시 답안들은 대부분 시대상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지 않았을 때도 시대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예시답안을 봤는지는 제가 이제 그 예시답안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이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대체로 익숙한 작품. 대체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이 시험을, 임용을 치르려고 하는 분들, 이 대체로, 또는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대적 배경도 주지 않고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좀 낯설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럼 보통은 주기 마련인데, 그래도 안 줬다. 그러니까 학업한 교과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출제 의도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수험생 100%가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선발의 목적 아닙니까? 선발. 전체 수험생이 뭐 10,000명이라면 그 중에 최소한 뽑을 것 몇백 명 뽑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보다 한 300명, 400명 뽑는데 한 5, 600명 정도 알고 있을 정도면 이거는 뭐 안 주고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급방 교과서가 제 입장에서는 시대가 보여요. 그건 제 입장이죠. 근데 또 상당수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방금 봤다는 예시답안이 정답인지 아닌지. 그러나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대를 명확히 답으로 적용해서 쓸 필요까지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것도 그냥 없지 않을까예요. 예시답안이 공개되지 않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학급방 교과서를 좀 많은 숫자의 예비 수험생분들이 미리 알고 있고 사전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어. 근데 우리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알고 물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꼭 시대적인 어떤 부분들을 답지에 언급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좀 합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 그러면은 시대가 안 드러났으니까 얘는 시대 쓰면 안 돼는 아니고 그렇죠.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는 정확하다면. 정확하다. 내가 그러니까 애매하면 안 돼요. 굳이 또 막 맞아요. 안 준 거는 맞아요. 왜 답을 했어야 맞습니다. 이럴 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출을 쫙 한번 돌려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뭐 이육사, 윤동주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안 주고 그냥 막 물어보고 싶은 거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기출을 한번 쫙 신화수도를 돌려다보면 줍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무슨 노동자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분명하게 그걸 적용해서 반드시 적용해서 쓰지 않으면 채점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고전도 마찬가지죠. 뭐, 누구의 삶이 뭐 유배지에서의 삶을 겪었던 분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보를 준. 그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힌다. 빨리 읽힌다. 또 하나는 활용해서 써라. 이렇게 나중에 이걸 뭐 문풀이나 또 올려서 나서 또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또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현대 시사랑 현대 소설사를 같이 이렇게 옆에 두고서 비교하면서 든 질문인데, 그 1930년대 농촌 소설은 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왜 현대 시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농촌에 대한 주제가 조금 더 빈약한 건지, 혹시 그 비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 질문이 소설은 1930년대 농촌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금 적은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30년대 시 소설에서 이제 농촌 관련된
오늘 좀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이라고 딱 소설처럼 뭐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뭔가 자기 땅을 벗어난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7, 80%, 90% 이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의 삶을 그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유리되고 벗어나게 됐는가를 시기 때문에 좀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설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밝힐 수 있고 우리 근데 이런 또 문제 나왔어요. 모촌이라고 하는 시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농촌의 모습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요. 그냥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거기서 두 부부가 밤새 싸우다가 아침이 되어서 바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박을 잘라서 바가지 하나 꿰어차고 떠났다. 또는 우리 우리 헐본에 나오는 기억나나요? 헐본의 아들. 뭐죠 제목이 낡은 기억나시죠? 집이요. 네, 이 학생이 낡은 집. 이 경우도 사실은 뭐 농촌의 현실을 세밀하게 그렸다기보다는 결국 이 사람들도 도시 사람들 아니죠. 다 그냥 궁격한 어떤 그런 뭐 산촌인지 뭐 농촌인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거기서 콩실이라는 게 뭐냐면 콩을 이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콩을 소에다가 싣고 그거를 팔러 갔던 아버지가 아니죠. 그 일을 했던 털보네가 결국은 망해서 밤새 다 도망쳤다는 거.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농촌의 현실을 소설처럼 밝히지 못하지만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모습 또는 짓다가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유리되어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역시 시에서도 많이 밝히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뭐 특별한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쿨하게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한 가지 더 있는데, 아, 네네. 이태준의 까마귀라는 소설에서 수업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 페이지 번호가 73페이지인데요. 네네. 교재 73페이지요. 네, 거기에서 그 까마귀들이 이제 저녁에도 별다른 소리는 없이 그저 까악까악거리다가 이따금씩 까르르 하고라는 그 문장에서 이제 이게 아기가 까르르 웃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우는 소리를 형상화하는 걸 수도 있다고 중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기가 까르르 웃는 모습일 거라고 또 볼 수 있는 근거가 조금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네. 아마 아기가 웃는 소리라기보다는 소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까에 아 하고 알자 나는 소리가 그런 아기들이 웃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다가 아니라 그런 걸 차용해서 뭔가 분위기를 그래서 이 소설을 분위기 소설이라고 하죠. 뭔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운명 그 여인이 이제 뭐예요 우리 저기 해결해 피를 토하고 결국은 나중에 죽죠. 그 모습에 불길한 어떤 까마귀의 모습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좀 좋아하는 어떤 스토리 소설보다는 이태우 선생님이 또 한 부류의 소설 중에 분위기 소설이라고 하는 뭔가 좀 암울하고 어둡고 그런 그냥 어떤 한 단면을 표현한 작품이다. 근데 이게 다른 작품들은 좀 나타나요. 밤길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달밤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이태원 선생님 작품 중에 이제 그 안에는 밤길이나 달밤은 조금 더 까마귀보다 조금 더 현실이 들어있어요. 밤길에는 역시 자기 딸내미가 갓난애기인데 아들내미인가요? 저기 하는 걔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깔딱깔딱 하는 걸 그냥 묻을 수밖에 없는 비 오는 땅에다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냥 살아있는데도 묻을 수밖에 없는 그 정말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런 현실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적인 비가 온다거나 그죠? 음침하거나 뭐 한 달 내내 비가 내리고 있다거나 곰팡이가 핀다거나 이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어떤 소설을 쓰는 방식. 근데 까마귀에는 그런 현실은 조금 덜 드러나고 어떤 이런 그런 좀 암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까마귀랑 연결시키고 그 여인과 연결시켜서 그런 것을 좀 표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의 울음이 애기 울음이다. 깔깔깔깔 우는 울음이다기보다는 그걸 차용해서 네, 어둡게 만들어 까마귀랑 연결시켜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의 울음도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 그건 아니고요. 원래 아닌데 차용에다가 까마귀에다가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는 빼놓고 소리만. 소리만. 네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감각적 능력으로는 애기가 깔깔 따르르 웃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다라는 걸 까마귀 소리만 빼서 까마귀에 연결시킴으로써 어두움을 슬픔을 조금 더 소리와 흰 눈이라고 하는 배경색 그다음에 까마귀의 까맣다라고 하고 불길한 거기에 이제 소리를 입힘으로써 조금 더 어두운 좀 비극적인 그런 것들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맞춰도 될까요? 눈빛은 뭐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누가 또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네. 또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 구글 홈에다가 네, 궁금하신 부분들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